강의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 집행론의 마지막 부분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만만치 않겠네요. 마지막 부분을 좀 보기로 합시다. 이 집행론에서 가장 옛날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연구해낸 부분이 바로 이 집행 현장에서 관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자세히 밝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밝혀냈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집행 현장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하튼 현장에서 정책 수단이 실현이 돼서 그래가지고 정책 결정할 때 뭘 하려고 그랬다라는 게 결실을 맺는 장소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면은 집행을 해 나가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런 정보를 환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책 내용을 약간 바꿔 나갑니다. 이 집행 현장에서 수정 변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 정책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집행 관료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집행을 해야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실은 조금씩.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현장이 굉장히 전체가 동태적이고 복잡하고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는 현장이 너무 복잡하고 동태적으로 막 움직이고 하면은 위에서 정책 내용, 수단을 뭐로 하자 결정을 하고 그 수단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에 따라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주고 한 내용들이 현장이 너무 복잡하고 동태적이면 자세히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럼 불명해지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왜 불명확해지느냐, 왜 복잡해지느냐,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책 참여자들 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합의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현장에서는 좀 알 수 있지만은 그걸 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 하나에 딱 맞춰 지침을 만들 수가 없는, 그래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압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테이크케어 해주는 그런 정부에서 말하자면은 복지 사업이 있다. 근데 나이 많은 노인네 그러지만은 65세 이상 하더라도 85세도 있고 75세도 있고 나이도 차이도 나고 건강 상태도 차이가 나고 병이 약간 있는 사람, 병 심하게 있는 사람 차이가 나고 가족이 아들들이 좀 훌륭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경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을 강범하게 줘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 봐도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두 번째 예무. 요 이야기는요, 저런 걸 가는데, 집행 현장에 가보니까 다수의 참여자가 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그냥 많이 이야기했던 오클랜드 실업자 구제 사업. 그 케이스 똑같습니다. 연방정부의 책임자고 그 부책임자가 내려와 있고 주정부에 또 거기에 그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정부에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 대표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하자면 흑인들 취업돼야 될 흑인들 여러 집단인데 그 대표들도 나와 있고 여하튼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하나 자세히 했다가는 이 사람들 합의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알아서 해라. 정책 내용이 조금 위에서 지침하고 달라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해라. 타입을. 이런 경우에 재량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재량권이 너무 강범하면은 그게 집행하는 사람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세요. 두 번째, 일선 집행 담당이 횡포를 부렸어. 정책 수혜자가 고통을 받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노인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고 좀 깨끗한 노인은 뭐 좀 정리해주고 좀 지저분하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상담을 하는데 불량청소년 불러왔는데 굉장히 말도 안 듣고 꼴보기 싫다 그래서 선생님 상담사가 이 감독을 적당히 몇 마디 하고 내 쫓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그 재량권 좋은 것만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이게 또 중요한데요. 현장에 가가지고 원래 규제 정책의 경우 많이 나타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폐수 방류하는 업체들 단속하라고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적당히 보고는 업체 대표하고 술이나 마시고 놀고 이게 뭐냐 매수가 되는 겁니다. 코옵테이션이 되는 또는 약자를 희생을 하는 건데요. 원래 조폭들이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돌아다니면 돈 뜯어먹고 괴롭힙니다. 오락사업들. 괴롭히는데 그걸 단속을 하는 경찰이 나와가지고 조폭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돈이나 용돈이나 받고 약자가 강자가 약자로 괴롭히는 거다. 이런 현상. 이게 말하자면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재량권을 좀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대신에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재량권 주되 이걸 어떻게 횡포를 못 부리게끔 단속도 하고 그걸 감독도 하고 설득 말하자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이 재량권 행사. 재량권 행사를 깊이 그러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이게요. 재량권을 막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사실은 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재량권 너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규정대로 착착착착착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어떤 경우냐? 수혜자들 중에 골치 아픈 친구들 강자들이 있어가지고 괴롭힌다고. 당신네 이거 말이야 재량권 좀 발휘해가지고 이거 좀 해줘 라고 와서 괴롭히면은 그게 집행 담당자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규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규정대로 담당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규정을 엄격히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와서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 규정 어기면은 나는 못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 재량권은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이 집행론, 특히 일선 현장을 연구한 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자랑권을 제약을 한다.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가장 요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재량권을 갖다가 억제하는 기술도 많이 나왔다. 이런 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왜 차량 속도 위반한다거나 그 다음에 신호 위반하면은 경찰이 잡아가 교통경찰 잡아 끌고 가가지고 용돈도 뜯어내고 그런 짓 했잖아요. 그 요즘은 감시 카메라가 딱 나오니까 절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우리가 대강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클 립스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에 부닥치느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걸 이 사람이 연구를 쭉 했습니다. 연구를 쭉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업무 환경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선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일선 관료들은요, 시민들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 일선 관료가 그러는 게 아주 먼 게 아닙니다. 경찰, 순시도 돌고 교통단속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찰들, 그 다음에 소방관들 불났을 때 막 쫓아나온 소방관들, 다 환경감시 요원들, 다 일선 관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상담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노인들 케어해주는 사람들, 다 일선 관료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일을 하더라.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원이 부족하다. 불충만 자원.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도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 정보 부족, 그 다음에 사람도 부족합니다. 인원도 부족합니다. 경찰들이요, 범죄 수사하려고 그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왜 페트롤카 달고 도는 게 이제 그게 예방 조치입니다. 하는데 우범 지역에 차량이 한 2대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예산 많이 다 좀 해달라고 그래 돈 없어 안 되죠.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하는데 2사람이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인원이 부족할 수 없다. 너 혼자 가서 해라. 그러니까 우범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가가 수사 이런 식의 현상들. 이게 이제 정보 부족, 시간 부족, 인원 부족, 여기에 시달립니다. 거기다가요, 경찰은 이 범죄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러면 알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는 경찰이 많이 맞아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과잉으로 체포를 해가 바로 흑인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문제가 되고 그런 식 되는데 어쨌든 육체적인 위협 이게 심각합니다. 뉴욕의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경찰 신입 경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을 6개월을 하는데요. 3개월을 뭘 가르쳐 주느냐? 경찰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더러운 직업이냐? 얼마나 남한테 괴로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직업이냐. 이걸 한 3개월 동안 막 계속 그 이야기를. 3개월 후에는 그런데 경찰이 왜 필요하냐.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똑바로 하면 이게 얼마나 이 전체에 도움을 주느냐.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런 것들을 잘 경찰. 폴리스 아카데미. 내가 직접 가서 그때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뉴욕 경찰들은, 뉴욕시의 경찰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사들요, 특히 미국에 슬럼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요, 그 사람들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위협을. 왜 그러냐? 학부모들 중에 많은 친구들 술주정뱅이고 깜방 들락날락하는 범죄자들이고 학부모 중에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애들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 우발적. 근데 그런 속에서 그냥 조금은 나쁜 짓 하는 애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면 그냥 교사를 때리고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정신적 위협이 굉장히. 이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다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적성, 자기에 맞는 식으로 대접해 주기를 벌어.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남느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어떻게. 그래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데다가 돈 없고 시간 없고 사람들 부족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딱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럽니다. 단순화, 정형화. 이 무슨 말이냐? 단순화, 복잡한 상황을 자신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딱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꾼다.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렇게 바꿉니다. 머릿속에. 그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럽니다. 고객 집단을 분류라. 무슨 말이냐? 애들이 모이고 말썽 부리고 난리를 법석을 치는데 옆 밑에 착각을 딱 쳐다보고 좀 문제를 일으키면 잡아다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딱 쳐다보고 애가 단정하고 백인이고 깔끔한 옷 입고 있으면 아 저놈은 선량한 애니까 구태 내가 그럴 필요 없다. 보니까 흑인이고 더러운 옷차림새 입고 엉망이면 저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탁 봐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어떤 잠재적으로 불량 학생, 잠재적인 선량 학생 구분을. 마찬가지로요.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이 소위 말하는 선량한 시민 이런 식으로 구분을. 고객 집단 그런 식으로 탁탁탁탁 구분해 머릿속. 아까 이야기한 노인들 만나면 집안이 좀 부유해가지고 좀 가족이 와서 케어하는 집단 아닌 거 이렇게 분류하고 그럼 아닌 거 거기에서 또 나이가 뭐 80 이상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몇 가지를 해놓고 그 분류에 적합한 행동을 자기가 취할 행동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대상 집단을 분류인데요. 이 복잡한 상황 중에 대상 집단이 아니라 문제 상황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갑자기 탁 보니 불이 났다. 불이 나니까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라는 거 보니까 그 불이 주택가에서 났다. 아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났다. 재래시장. 아니다. 빌딩에서 났다. 다르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그 하나하나 카테고리마다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탁탁탁 정해가. 그게 우리가 SOP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정형화 그러는 겁니다. 문제가 카테고리별로 정형화된 대응 방식을 딱 만들어 둔다. 만들어 둔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 보세요. 학생들이 싸웠다. 두 놈이 싸웠다. 한 놈은 선량한 학생이고, 한 놈은 골치 아픈, 딱 카테고리를 나눠보니 그렇다. 그럼 선량한 놈은 불러가 꿀밤 한 번 끼고 꾸지람하고, 야, 막, 앞으로 그러면 하지만 안 돼. 그래가 보내고. 불량한 학생, 교장실로 와. 교장실에 가면 당장 학부모한테 연락하고 학부모 와. 딱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착착착착 지냅니다. 시내 불이 나면요, 어떡하느냐. 불 났다. 아까 이야기인데 그 불 난 걸 누가 봐 사이렌 울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소방서장한테 이거 어떡할까요? 우리가 출동을 어떡할까요? 뭘 할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불 났다. 딱 보니까 주택가에서 났다. 그래. 거기에 해야 될 일. 소방차는 어떻게, 뭔 어떻게. 해가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의사결정론 할 때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식의 SOP를 다
만들어 놓고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저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 그걸 표준화 딱 시켜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저장된 걸 프로그램 레퍼토리라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레퍼토리에서 딱 저장해 놓고 탁 확인되면 꺼내가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거나 그래야.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해야 될 일을 딱 정형화시켜서 해나가더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이래. 이게 단순화해놓고 정형화 딱 시켜놓으면 신축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 우선적으로. 성적은 3.0 이상이 반드시 돼야 돼. 3.0 이상을 주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3.0 전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3.00 딱 박아가지고 한다. 어떤 학생이 2.9다. 응?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런 경우에 와서 좀 봐주세요. 못 봐줍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SOP가 너무 자세하게 만들어지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모양이네. 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립스키가 밝힌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걸 몇 가지 더 이 사람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일만 집중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이렇습니다. 교사는요, 애들을 가르치는 거 지적 능력도 키우지만은 애들 올바른 행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좀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절 교육 같은 것도 동시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대부분이 야, 나는 다른 놈들은 신경 안 쓴다. 우수 학생 몇 명만 잘 키운다. 나는 공부 열심히 시켜 애들 잘 키우는 그것만 한다. 또 거꾸로 어떤 선생님이 불쌍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내버려 둔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난 불쌍한 애들만 잘 돌봐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재정리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딱 몇 가지만 정해서 그런 식으로 매달린다. 거기에 덧붙였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한테 책임이 오는 걸 회피하려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불량 청소년을 상담을 하는데 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범죄자에다가 막 술주정 먹이고 엄마도 막 미쳐가지고 막 그 엉망이고 이러니까 얘는 아무리 학교에서 1시간 상담해봐야 집에 돌아가면 핵 돌아. 그러니까 막 조금 상담하다가 내 책임 못하겠다. 포기하고 이거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고객을 머릿속에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서비스 해줘봐야 소용없는 친구. 도저히 불가능한 친구. 이 친구는 효과가 좀 나는 사람. 어쨌든 쬐끔밖에 안 나니까 막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밝히고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잡다한 잔재주도 부려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하더라. 어떤 거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 자격을 그냥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러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실 던져버리고 신청을 안 하게끔은. 이거 아마 우리도 간혹 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간혹 일어나는 일. 경찰들이요, 범죄 신고를 하면 고쳐버려. 그럼 범죄 신고 들어오면 자꾸 조사를, 신고한 친구를 조사를. 신고한 친구 보고 경찰서에 나와서 자세히 뭐 설명해버려. 자꾸 신고자를 괴롭히고. 신고자 괴롭혀서
신고 안 하게끔 한다. 안 하게끔. 이런 식의 잔재주. 거기다가 어느 우범 지역에 뭐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조직을 하는 말. 우범 지역 범죄 예방 특수조직, 특수단, 그래. 스와트 그런 거 있죠. 잡아들이는 거 하든. 그런 식으로 특수조직, 특수조직에는 사람 하나만 두기도 하거나 2명 두고 바깥으로 우리는 이런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선전용으로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경찰 제복을 입으면 안면에도 건의가 있고 범죄자들이 겁을 내고 일반 시민들 따르니까 제복을 입도록 한다. 이런 식의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편법적인 방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본인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오면서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그놈이 이용을 해. 그 그놈이 뿌리가 돼가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 자체가 사회 전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고정관념대로 자꾸 나가면 사회에 있는 나쁜 고정관념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 마이클 립스키가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립스키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기백론도 거의 끝에 다가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는 아마 강의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텐데 정책 집행을 왜 연구하느냐 그러면은 현장에서 집행이 잘 안 된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정책 내용이 어벙하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게끔 만들어져 있더라. 지침도 불명확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저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됩니다. 결정자들부터 시작해서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집행 지침 조그마한 것들은 저 현장에 갖고 온 집행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결정을 한 내용들이 실제로 잘 됐느냐 현장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하향식이라고 해요. 하향식.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집행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집행 현장에서 있는 관료들이 일을 잘 안 하더라. 왜 안 하느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일에 매달렸더라. 현장의 사람은요, 정책 하나 집행하라 그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하더라.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왜 바로 자기 왜 상관이 직구 상관이 그거 해라고 그러더라. 왜 그렇게 집사관 그랬느냐. 쭉 올라가 보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강하게 지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래서 현장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된 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게 상향식 연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향식이 왜 필요하냐면은 위에서 정책을 명확하게 만들고 뭘 만들고 했는데 가보면 현장에서 엉망이 돼버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마이클 립스키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연구하는 게 상향식 연구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 연구 두 개가 연구 방법이 틀립니다. 연구 방법이 틀리면 이거 어느 게 옳은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행자들은 정책 집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양자를 통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합을 해보자. 사바티에라는 사람은요, 통합보다는 상황론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현장에 가서도 정책 하나가 다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 담당 안 하고 사람들이 어려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명확하고 그러면은 하향식 접근법이 좋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책 내용도 명확하고 못하고 이게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들 5가지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향식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대신에 상향식을 하는 게 상향식은 어디 갔어? 이거 빠졌네. 이게 상향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반대입니다. 정책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현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럴 때는 상향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엘모라는 사람은요,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려고. 뭐 앞에 이야기하는 포워드 매핑, 백워드 매핑,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좀 말하자면 현학적이라서 남한테 괜히 새로운 말을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단어 새로 만드는 건데, 여하튼 전방향적 그런 건 하향식이고 후방향적 그런 건 상향식입니다. 상향식인데, 시간적으로 봐서. 근데 어떤 식의 이야기냐. 하향식 접근 방법대로 최대한으로 정책 목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명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책을 내용도 수단하고 이런 것도 결정을 해라. 지침도 대강 정해라. 그런데 현장에서 다 보고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자세히 하지 말고 융통성이 있게끔 밑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밑에 현장의 특수성을 봐가지고 복잡한 경우는 그걸 완화를 시켜서 해주라. 이렇게 2가지를 얼버무려. 이런 방.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또 범한이라는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은 보세요.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는 정책 집행을 그렇게 몰고 나가는데 집행 현장에서 SOP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면 가급적 그것도 좀 뜯어고치라. 응? 뜯어고치라. 집행 현장이 잘못된 건 좀 뜯어고치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정책을 위에서 결정하고 지침 만들 때도 상황 밑에 봐가지고 좀 하자. 이 상황 밑에 봐서 변화시키자라는 건 앞에 이야기했던 엘모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집행 현장도 좀 뜯어고치자라는 식의 주죠. 메드란드라는 사람은 상황론입니다. 컨틴전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식이냐. 집행 상황이 애매모호하다. 정책의 세부 목표 수단이 애매모호하고 관련자들 간의 예고 충돌하고 그 현장에서 막 복잡하다. 그러면 이건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정반대의 경우 정책 목표도 명확하고 막 하면은 하향식으로 하는 게 좋다. 들어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뭐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자라고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면은 사실은요, 이게 상향식하고 하향식이 기본 철학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놔놓고 가야 됩니다.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막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이걸 좀 알아. 기본 철학이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어떤 식이냐.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들이 위에서 탁 정하고 근데 위에서 책임을 지고 막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정책 목표를 어떻게 해서 잘 실현시키자. 도구적 합리성을 어떻게 추구를 하죠. 이게 목표입니다. 이 대의적 민주제, 이거는 다음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근데 상향식 접근법은 어떠느냐. 현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상황도 복잡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싸우는 경우에 특히 이거를 해결을 하면서 싸움을 없애면서 힘을 합쳐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일하는 절차를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맨 처음에 모여서 인원회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분담을 하고 라는 식으로 절차를 쭉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좋다. 합의를 볼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를 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제일 밑에 이야기를 보죠. 참여적 민주주의. 그걸 강조. 무슨 말이냐. 현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한다. 근데 앞에 이야기는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거에 의해서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도 하고 수단 만들고 그거 그대로 현장에서 돼야지. 대의제적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대의제적 민주주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선거에서 뽑았다. 뽑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 잘못되면 책임지어서 내쫓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게 바로 국민들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민주주의. 대의제적 민주성을 강조하는. 아까 그거는 뭐냐? 현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러는 게 얼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현장에 힘센 친구한테 끌려서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그런 식의 문제가.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향, 하향 그러는 게 단순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법만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도 끼어 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길었지만은 집행론은 이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